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학습 목표라고 그랬죠. 중간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태양 에너지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구름이 생기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이래요. 그리고 가로등이 켜지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겠죠. 이거를 지금 왜 했느냐, 바로 우리 학습 목표 때문이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체크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일어난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사례로 해서 지구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논증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얘기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기권과 수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쓰이고 있네요. 이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이 상호작용을 직접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볼게요.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는 뭐고 물질은 뭐고 그 다음에 순환이라는 게 뭔지 요 용어만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해볼게요.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에너지란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처음 배우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보다는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일은 과학적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힘이 뭐라고 그랬죠? 힘이란, 그렇죠, 변화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힘은 결국 변화의 원인입니다. 근데 모든 변화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변화였죠? 모양 변화라든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게 모양 변화와 운동 상태밖에 없나요? 그거 외에는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다른 변화들이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변화하는 거, 이것도 변화 맞죠? 이게 모양 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습도도 변화하겠죠. 더 막 눅눅한 이런 습급하고 눅눅한 날씨. 요즘 날씨는 어때요? 매우 건조한 날씨죠. 이렇게 습한 날씨와 건조한 날씨가 바뀌는 거, 이거 힘 때문일까요?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또 색깔이 변화하는 거, 이제 가을이니까 또 산에 가면 단풍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단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잎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색깔이 바뀌는 것도 밝은 방에 있다가 불을 꺼버리면 어두운 방으로 변하게 되면 모든 색깔이 어두워지죠.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색깔 변화, 힘 때문에 생기나요? 힘을 줘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도, 습도, 색깔 이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닌데 대체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게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즉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에너지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변화의 원인은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힘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로 불러요.
자, 에너지는 지금부터 줄여가지고 E자 하나만 쓸게요. 자, 힘과 역학이 뭐였어요? 힘역자였다가 학문학자였잖아요. 그래서 힘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 중에서 보통은 운동 상태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지면,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면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된다, 또는 뭐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힘에 의한 변화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해서, 변화의 원인을 따졌을 때 에너지가 조금 더 크고 넓은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외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렇죠. 빛 에너지 있죠. 네, 그 다음에 소리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네, 소리 막 크게 질러갖고 유리창 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도 에너지고,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소리는 나중에 뭐 진동이다, 또는 파동이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고요. 소리도 하나의 에너지고, 또 뜨겁고 차갑고 뭐 때문이죠? 그렇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결국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면 변화되느냐? 에너지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 때문에 온도나 습도, 색깔, 그리고 운동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변화의 원인은 에너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하고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건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겠죠.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겠고, 그 에너지량이 많아지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외부로 나타난 이런 온도, 습도, 색깔, 운동 상태, 이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게 되면 변화가 바깥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1학년 때에는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변했네 라고 한다면 이 변화를 인식을 했어요. 온도가 변화한 건 무엇 때문이다? 열 에너지가 출입했기 때문이다. 열 에너지가 들어와서 많아졌거나 열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빛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출입해서 많아지게 되면 색깔이 좀 더 밝아지고, 빛 에너지가 적어지면 색깔이 좀 더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빛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의 출입이 바로 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특수한 상황, 뭐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 에너지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더 해주는 거고요. 이 힘에 의한 변화가 아닌 나머지 변화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출입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힘과 에너지의 관계, 이걸 가지고서 볼 텐데,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나와 있죠.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도대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질량이 존재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질량이 없으면 이건 물질입니까? 아니면 에너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에너지들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 질량이라는 걸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물질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구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게 에너지원의 종류라고 했잖아요. 굵은 글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보실 때 굵은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쭉 보시면, 네, 첫 번째, 여기 굵은 글씨 있죠. 태양 에너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원이 벌써 네, 정답으로 등장을 했네요. 아까 첫 번째 학습 목표였죠.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가 존재한다. 자, 이 세 가지 에너지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책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와 있죠.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한 문단 전체가 다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조력 에너지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태양 에너지일 거다라는 것들을 이 문단 써져 있는 설명의 양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태양 에너지 보시면 양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99.985%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0.013%, 조력 에너지는 0.002%, 1%도 채 안 되잖아요. 전체를 100%로 놨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0.001 이렇게 넣으니까 조금 더 값을 키워볼게요. 지구로 들어오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요. 지구 시스템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10만 개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10만 원어치다. 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마? 10만 원어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985원이 전부 다 태양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그 얼마 남아요? 10만 원에서 99,985원 빼면 겨우 15원 남는 거죠. 10만 원 중에 15원 남는 겁니다. 1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15원은요. 이거 네, 되게 아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보통. 만져본 적도 별로 없죠, 요새. 5원은 당연히 만져본 적 없을 거고요. 있지도 않으니까 이런 짜리는 네, 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다니지 않죠. 10원짜리 네, 아마 만져본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요 정도 양을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원을 다시 나눠보면 두 개요.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로 나뉘는데 그나마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금 더 많아요. 태양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태양 에너지.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조금 더 많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 가장 적음 있는 게 조력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명히 좀 달라요. 원인 자체가 에너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99,985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어요? 아니면 15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어요? 당연히 99,985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겠죠. 15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있어봐야 진짜 한두 가지, 몇 가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뭘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요. 태양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15원으로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놓는 게 편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네, 조금 외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대한 것들은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될 건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따져보시면 태양 에너지에 의한 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암기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물은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식물은 강합성을 해서 얻은 양분을 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첫 번째, 날씨 변화. 두 번째,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 전기 생산에도 나오고 광합성 할 때도 쓰이고 구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날씨 변화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가 뭡니까? 앞에서 배웠는데 일단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외권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었죠. 이게 바로 지구 시스템의 요소들이니까 이 모든 요소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계속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조력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외우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외핵의 운동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자기장의 형성을 해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게 한다. 즉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 강의에서 했습니다. 기권, 수권 이런 것들 배울 때 지구 자기장이 왜 만들어진다 뭐라고 했냐면 외핵의 대류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류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원인은 외핵이 대류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 단원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외핵의 대류가 왜 생기느냐 바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외핵이 대류를 하게 되고 외핵이 대류를 함으로써 지구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지구 자기장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자세한 역할을 알아보는 건 내년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물리 시간에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구과학과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멘틀 대류를 일으킨대요. 뭐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륙이 움직여 버려요. 근데 대륙이 움직이면서 대륙은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과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육지가 충돌을 한다거나 찢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각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지각 변동 뭐라고요?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 변동의 원인이 뭐다? 바로 멘틀의 대류다. 멘틀이 대류하면서 한 가지를 더 찾아보자면 뭐예요? 멘틀이 대류하면서 대륙이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땅이 충돌을 하거나 부딪히거나 긁히거나 이렇게 되면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멘틀 대류와 외핵 대류 이런 걸 일으키면서 지각 변동을 일어나게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만 보시더라도 대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뜨거워지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보통은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다 무겁다는 밀도의 개념이에요. 밀도가 작고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건 위로 올라가고요. 밀도가 큰 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대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대류는 어쨌든 간에 움직여 다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구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지구 내부 배우실 때 이렇게 지구 내부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가장 안쪽은 뭐였어요? 내핵이요. 그 다음은 외핵. 그리고 멘틀. 가장 바깥쪽 이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각, 땅 껍질이라는 각은 껍질 각자입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은 땅의 맨 껍질 부분에서 어떤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상태 기억나세요? 물질의 상태요? 지각의 상태는 딱딱한 고체였죠. 멘틀도 고체였고 외핵은 액체였습니다. 그리고 내핵은 고체였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대류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리면서 애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기체 중에 대류권이 있었죠. 기권 안에 보면 대류권이 나왔어요. 대류권이라는 건 뭐예요? 공기가 순환을 이렇게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지점이라고 해서 대류권 이렇게 불렀었죠. 자, 대류 현상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외액은 액체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멘틀은 고체라면서요. 근데 멘틀이 대류를 한다고 돼 있네요. 이상하죠. 이제 네, 이상하셨어야 돼요. 아까부터요.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나머지 친구들 지금 아셨으니까 멘틀이 왜 고체인데 얘 왜 대류하지? 라고 하는 걸 지금 멘틀은 분명히 고체입니다. 외액은 액체고요. 그러니까 대류가 당연한데 멘틀은 고체인데 어떻게 대류를 하느냐 지금은 궁금증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멘틀이 어떻게 대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다시 이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마저 남았죠? 조력 에너지는 이 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밀물 썰물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네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하게 하겠죠. 해수면 높이가 변화하면 해안 근처의 생태계도 바꿀 수 있고 땅의 모습, 지형, 형상, 형태, 땅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조력 에너지 그러면 나오는 게 뭐다? 밀물과 썰물, 뭐 조수, 간만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이 조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조력 발전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조력 에너지 때문이다 라는 거. 지각 변동,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면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아니면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것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 책에 있는 것들로만 정리를 해보자면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 바람이 부는 거, 파도가 치는 거,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보통은 생기죠. 파도가 치는 거, 해류라고 해서 바닷물의 움직임 있잖아요. 이런 바닷물의 움직임 중에서 조류는 아니에요. 이 밀물과 썰물의 변화는 뭐라고 부른다? 조류라고 불러요. 네, 또 조석, 간만 이런 현상이라도 부르고 간만은 간조와 만조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해류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현상, 빛광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광합성 현상도 태양에너지 때문이고요. 또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 태양열 발전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발전이라고만 그냥 할게요.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열 발전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런데도 태양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태양 에너지는 쓰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쭉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상대적 비율을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고, 지구 시스템의 태양 에너지의 양이 아주 많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적은 양밖에 안 되지만 영향력이 작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건 기억을 하셔라는 거고, 기상이변이나 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상이변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기상이변 나오면 이거는 태양에너지예요. 태양에너지에 의한 게 기상이변 이렇게 보통은 이어집니다. 아무 말도 없이 기상이변 이렇게 나왔는데 해일도 뭐 조금 애매함이 있긴 하지만 해일도 아무 말이 정말로 없다. 그냥 해일 이렇게만 나와버렸다. 그러면 다른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어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때문에 생기는 기상이변이나 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안 들어오니까 날씨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면 식물이 얼어 죽거나 광합성을 못하고 말라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상이변인데, 반드시 어떻게 설명이 나오느냐?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산재가 덮음으로써 생기는 기상이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건 뭐 때문이야? 화산 활동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해일도 어떻게 나온다?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진 해일 이름이 뭐였더라? 일본 말인데, 네, 그렇죠. 쓰나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지진 해일. 영어로 하면 이건 일본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의 공식 명칭이에요. 쓰나미가.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해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쓰나미 하면 이제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쓰나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을 일으켰는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생겼다. 지진 해일이 생겼다. 뭐 때문이에요? 지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때문이다?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이미 지진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산재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다?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화산재에 의한 기상이변 이렇게 나오면 뭐 때문에? 화산재 때문에. 화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지진이라고 나와 있었듯이 화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때문이다?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을 잘 읽고서 확인해서 지진과 화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답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물질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벌써 하나 끝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에너지에 대한 거 끝났고요. 우리 학습 목표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에너지원, 첫 번째 에너지원은 방금 끝났고요. 두 번째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을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이걸 볼 텐데, 물질의 순환 아까 순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다시 나왔잖아요. 순환이라고 하는 거에서 순은 무슨 뜻이냐? 따른다라는 뜻이야. 뭘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환자는 무슨 뜻이냐? 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어고요. 환자할 때 환자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아프다라고 하는 환자인 거고. 그러니까 고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리를 따라 이 자리에도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질이 어디에서 처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더라라고 해서 순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질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물질이 어쨌든 간에 순환이니까 가만히 아무런 변화 없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순환이에요? 아니면 변화가 그냥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절의 순환, 봄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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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이렇게 되면 이게 순환이에요? 계속 봄이면 봄, 봄 이걸 순환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절도 순환한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된다면 다시 봄 이렇게 되돌아오니까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되돌아왔네 순환되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물질이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으면 얘가 뭐 A 다시로 변했다가 뭐 B라고 하는 걸로 변했다가 B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으니까 뭐 A 형태로 스몰 a로 소문자 A로 변했다가 다시 뭐 소문자 A 다시로 변했다가 A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걸로 변했다가 다시 A로 되돌아와서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여기서 가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변화하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구나.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도 변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A가 다양한 모습으로 뭐 하면서 변화를 하면서 뭐 한다? 순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변화를 거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변화가 나왔네요. 변화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네, 아까 얘기했었죠. 지난 단원에서는 우리는 힘 배웠어요. 그런데 힘은 운동만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 운동이 아니라 모든 변화의 원인을 따지려면 뭐라고 운동보다 힘보다 더 큰 개념을 따지라고 했죠. 뭐? 그렇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출입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힘은 이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물질이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물질이 변화를 끊임없이 거쳐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이 순환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물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질의 변화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순환하는 즉 변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보자,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태풍과 뭐 비가 오는 이런 것들이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진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본 거. 나는 가는 위성에서 관찰한 거. 나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아까 에너지원 세 가지 있었죠. 뭐뭐뭐 태양, 지구 내부, 조력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 태풍 뭘까요? 세 가지 정확하게 외우라고 그랬죠? 모두 다 외울 필요 없이 나머지는 다 이거다 뭐? 안 들어가잖아요. 지진, 화산 아니죠. 그 다음에 밀물, 썰물도 아니죠. 그럼 이건 뭐밖에 없어요? 태양 에너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다? 바로 태양 에너지다라는 거고요. 자, 강한 비를 내리기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태풍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면 될 텐데 태풍은 일단 어디서 발생하느냐 저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구 네, 지구를 쭉 그려보시면 네, 동그라미가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위도는 가로선입니까? 세로선입니까?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가로선이요. 이렇게 쳐져 있는 가로선들. 네, 이렇게 쳐져 있는 가로선들을 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요. 여기가 뭐죠?
몇 도예요? 위도로 했을 때 한가운데 여기 빨갛게 보통 칠하는 빨간 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를 적도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이 부분을요. 적도는 위도 몇 도? 네, 0도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위쪽이요. 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절반을 잘랐다고 생각을 해서 가운데에서 여기 쭉 끌어올린 요 지점. 동그라미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요 지점이요. 자, 요 지점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잽니다. 그래서 요 지점은 둘 다 90도 지점이죠. 그러니까 0도와 90도 중에 어디가 더 낮아요? 0도가 낮죠. 그래서 적도가 저위도 지점이 되는 거고요. 가장 저위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고위도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인 값이긴 해요. 그래서 저위도라고 해서 항상 적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위도라고 한다면 가장 저위도는 적도니까 적도 부근 적도 부분이니까 태양을 많이 받으니까 따뜻한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위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더운 곳 가운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위도니까 이쪽이 아닙니다. 여기 고위도예요. 여기도 고위도고 자 저위도 부분은 여기요. 적도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었던 따뜻하니까 뭐가 잘 돼요? 증발이 잘 됩니다. 증발은 뭐가 되는 거야? 바다에 뭐가요? 물이죠. 네, 물이 뭘로? 네, 수증기로 변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려면 자, 물은 우리가 분자 그림 예전에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세요? 물은 액체잖아요. 네, 그래서 액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그렸던 걸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해놨었죠. 끊임없이. 액체는 듬성 대충 그린 다음에 고체보다 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연결을 해 놓는데 연결이 고체처럼 딱 다 돼 있진 않고 일부가 뭐 끊어져 있는 이런 정도의 상태.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이런 표시를 보통 해 놓습니다. 얘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 정도 더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뭐가 없느냐? 이 분자와 여기 동글동글한 거 하나하나를 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분자와 이 분자 간에 이렇게 선 그려놓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이 선의 의미는 분자 간의 인력이었고요. 이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물은 요 상태, 수증기는 기체 상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어떤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체가 지금 역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액체는 다 붙잡혀갖고 그냥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고 그래서 물과 수증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누가 더 활발하다? 기체가 훨씬 더 활발하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움직이고 있으려니까 당연히 그렇죠. 에너지도 똑같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도 기체가 더 많아요. 뭐 에너지가 바다에 있는 물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수증기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바닷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증발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더 빨리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에너지 좀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증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름이 되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름은 액체예요. 작은 물방울들이 하늘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거. 이게 구름인 겁니다. 구름을 기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구름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주변에 물방울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얘는 물방울인 거고요. 이 주변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요거의 주변에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주변에는 당연히 수증기가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수증기는 중요한 차이는 그겁니다. 수증기는 아까 이렇게 그랬잖아요. 기체는 이렇게 떨어지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다고, 뭉쳐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 분자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뭉치게 되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떨어지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수증기는 무슨 상태라고요? 기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입김 내보내는 거 하고 겨울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면 입김 나올 텐데 그 입김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보이죠? 네, 눈에 보이죠. 조금 있으면 사라져고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무슨 상태? 액체 상태예요. 구름하고 똑같아요. 액체 아주 작은 알갱이다 보니까 주변이 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 겨울에도 빨래 잘 마르죠. 건조하면 잘 마릅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액체가 다시 수증기로 변해버려가지고 사라진 거지. 김이 막 사라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김 자체를, 입김 자체를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김 자체는 하얗게 보이는 입김은 액체예요. 안개, 액체입니다. 구름, 액체예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는 기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꿨던 거죠. 그래서 수증기, 기체니까 기체가 다시 이렇게 빨리 움직여 다니던 기체가 붙잡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빨리 움직이던 에너지는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방출을 해버린다. 그래서 수중 기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질이 변화했죠. 순환 찾았어요? 뭐가 어떻게 순환했는지? 간단한 순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네. 바다에 있는 뭐가? 물이 뭘로 변했었어요? 수증기로 변했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뭘로 변했어요? 물방울로 변했죠. 이번에는 물방울이 되는 거고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구름이요. 구름을 만들어낸 물방울. 이렇게 다시 변했으니까 완전 순환은 아니지만 일단 상태만큼 되돌아왔죠. 자, 여기서 완전 순환을 일으키려면 지금 완전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니까 이거는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다시 양이 많다면 수증기가 계속 물방울로 바뀌다 보면 물방울이 밑에 이제 그리다 말았지만 이 물방울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커지겠죠. 방울 방울이 모이면 합쳐지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점점 커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물방울이 점점 커지다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얘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비가 되겠죠. 그래서 물방울은 다시 뭘로? 비가 된 다음에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비가 되어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로 되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이 일어났네요. 물이 수증기로 변화했죠. 또 수증기가 물로 변화했고 물방울이 빗방울로 변화했고 빗방울이 다시 바닷물로 변화를 하네요. 이런 계속된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에너지가 출입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는 우리가 볼 거는 요것만 봅니다. 요 과정 정도만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자, 요 변화 한번 볼까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물은 뭐였어요? 아까 액체 상태였죠.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는 기체 상태니까 운동이 누가 활발해요? 수증기가 활발하죠, 물보다는. 자, 활발하게 비교적 느린 상태에서 활발하게 바뀌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느린 애한테 줘야 돼, 뺏어야 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이 일어나야 된다. 에너지를 집어 넣어 줘야 된다고 얘한테. 그럼 에너지 공급한다는 게 결국 물이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 공급한다는 거는 열 에너지 흡수의 개념이겠죠. 누가? 물이요. 물한테 공급한다. 물이 흡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수증기의 경우에는 물로 바뀌게 되면 활발했던 운동이 어떻게 된다? 다시 느려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활발한 애를 느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발한 애가 못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뺏어와야 되겠죠? 제거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수증기한테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거한다는 게 결국 수증기로부터 에너지를 뺏는다. 수증기 입장에서는요. 에너지가 뺏기는 거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수증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물로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제거하니까 요거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잖아요.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보통은 바깥쪽 방향으로 수증기로부터 에너지를 이렇게 빼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에너지의 흐름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요것만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물이 빗물이 되는 과정에서 그냥 커지는 거죠. 결합해가지고 물 방울이 점점 커지죠. 여기에서의 변화는 사실 크게 따지기 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방울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냐 방출하냐 이 얘기하기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여서 크게 따지진 않고요. 그런데 요 다음 과정은 중요합니다. 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면 빗방울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죠. 이 높은 곳에 있는 애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위치 에너지 기억납니까? 네.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양을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오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낮은 곳에 있는 애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애겠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 야구공 하나만 아주 작은 탁구공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거 바닥에 있는 애가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10층에서 떨어뜨리면 매우 아플 거예요. 1층에서 떨어뜨리면 그거 맞아도 크게 아프진 않을 건데 10층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건에 맞으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프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높은 곳에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서부터 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떨어져서 바닷물로 되돌아오면서 적은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결국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죠. 많은 에너지 상태에서 적은 에너지로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빗물이 바닷물이 되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다시 또 방출을 하게 된다. 네,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가 흘러다닌다. 물질은 순환하고 있죠. 이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각 과정마다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고 출입하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면 딱 정리가 되겠네요.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수권, 바닷물이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수증기가 된 다음에 다시 태풍이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 아예 없는데 태풍이라고는 안 하잖아. 이게 태풍이잖아요. 가번이.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구름이 되는 과정은 뭐야? 수증기가 물로 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공기한테 주는 거겠죠. 수증기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그 에너지를 다 받게 되니까 수권에 있는 에너지가 기권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태풍이 요 근처에서 태풍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적도 부분에서 태풍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막 생기면 아래쪽도 생깁니다. 북반구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고위도 쪽에 저위도에서 생겨서 적도 부분에서 생겨서 북극이나 남극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 쪽으로 움직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풍은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아까 에너지가 구름들이 에너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물보다 에너지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름이 바닥에 있는 물보다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자, 이 구름이 어디로 갑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가죠. 이쪽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가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비를 내려주잖아요. 비를 내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아까 비는 높은 곳에 있는 물방울이 낮은 곳에 있는 물방울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방울이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물방울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빗물이라고 하는 게 높은 곳에 있는 물방울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결국 저위도에 있던 구름이 고위도로 이동해 가면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구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비가 되어 떨어지면서 주는 거니까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를 운반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물의 이동만 살펴보더라도 적도에서 증발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갔죠. 네, 적도가 물이 더 많아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적도에 있었던 물들이 고위도 쪽으로 물 자체가 운반하는 태풍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데 이게 뭐냐? 저위도의 물을 고위도로 운반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물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회전을 하는, 즉 순환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네, 방금 했던 이야기가 다시 그림으로 그냥 나온 겁니다. 태풍의 사례를 일반적인 물의 사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위에 있는 문장 설명해드리면 바닷물 아까 증발한 거 있었죠. 근데 바다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있었잖아요. 강에 있는 거, 호수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식물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곳에서 증발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뭐가 훨씬 더 물이 많죠? 바닷물이 훨씬 많으니까 바닷물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육지에 있는 물보다도. 공을 좀 다 빼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얘는 다 따져보면 320, 이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공 3개 뺄게요. 여기도 공 3개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0 정도가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배 이상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이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증발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하늘에 가서 에너지를 증발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해 가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 가서 증발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졌네요. 네,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강수 공세개 떼고 나면 얼마야? 284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육지에도 비가 내릴 테니까 육지의 강수는 얼마나 나와 있냐면 공 3개 떼면 9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세볼게요. 320 더하기 60 하면 얼마예요? 380 이렇게 되나요? 증발해서 기권으로 올라온 건 380이었죠. 자, 그러면 떨어진 거 한번 볼게요. 강수 96 떨어졌고 284 떨어졌고 다 합치면 얼마예요? 요거 두 개 합치면 380 나오나요? 네, 딱 맞죠. 그래서 기권으로 들어온 물과 다시 기권에서부터
직권이나 수권으로 빠져나간 총 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럼 기권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똑같죠. 여기에 올라온 에너지를 다 떨어뜨리면서 여기에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에너지 방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겠고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자, 바다 한번 볼까요? 아까 바다에 있는 물의 양 얼마였냐면 320이 날라갔죠. 증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돌아왔어요? 284만 되돌아왔죠. 이거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 320에서 284 빼면 36만큼이 지금 부족하죠. 마이너스 36 나왔죠. 36만큼이 부족하면 바닷물이 점점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면 육지에서 날라오고 있는 게 이렇게 강물을 타고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네요. 얼마예요? 공세개 빼면 딱 36만큼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바닷물의 양도 유지가 되고 있고 육지도 한번 볼까요?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 아까 60이었고 육지로 다시 내려오는 거 얼마였냐면 96이었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증발은 60 했는데 96이 들어왔으면 36만큼이 남죠. 대체 36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아까 빠져나간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져나갔으니까 0. 무슨 뜻이야? 육지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 다시 육지로 들어오는 거의 양이 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물의 양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형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냥 용어 차원에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물의 평형이다. 이런 말로 하긴 하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지구과학 시간에 내년에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물의 순환은 뭐에 의해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네, 물의 순환의 원인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세 가지 아니잖아요. 지진 아니고 화산 아니고 밀물 썰물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도 아니고 그러면 네, 다 태양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태양에너지 물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로 된다 나와 있고 자 수증기는 다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 방출이 여기 나옵니다. 수증기가 구름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이요. 응결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걸 응결이라고 하고요. 이 응결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비나 눈을 내리는 거, 내리는 과정, 이거 뭐예요? 에너지 방출 과정이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되면서 물이 어디로 움직인다? 직권이나 수권으로 막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아까 그림으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지표로 스며든 물이 어떻게 쓰이느냐 광합성에도 사용돼서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다 끝났어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아까 여기서 나와 있었네요. 수권과 기권의 사례를 통해서 상호작용 사례를 통해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파악하자라고 했으니까 수권과 기권의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됐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생물들이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도 물이 쓰이기 때문에 생물권으로도 이동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도 수중생물의 서식지 생물권에 이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직권에도 암석이나 풍화가 침식을 일으키니까 직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기권, 직권, 생물권 이 수권의 물이 외권만 제외하고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각 권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탄소 순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요새 말이 많죠. CO2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이산화탄소 안에 들어있는 탄소 이 탄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이 탄소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 다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게 탄소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 과정도 보시는데 탄소의 순환은 앞에 있는 물의 순환보다 훨씬 더 다른 게 많아요. 직권, 뭐 수권, 생물권, 기권 네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요. 기권과 수권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생물권이나 직권, 땅이 들어가야만 돼요. 생물과 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쭉쭉쭉쭉 읽기만 하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지구과학 시간에 2학년 때 지구과학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요것만 알자고요. 바다, 물과 기체 간, 기권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것만 좀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상호작용이 되겠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탄소 지구 시스템 내에서 네, 너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핵심은 직권과 기권이라고 그랬죠. 기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있다?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 CO2에서 C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메테인이라고 하는 형태 CH4에서 C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기권에서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석연료, 화산분출, 해수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서 비와 함께 보통 전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빗물에 녹아가지고 비를 산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광물을 녹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암석을 녹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암석에 포함된 광물을 녹인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뭐예요? 직권에 대한 이야기죠.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이거는 학습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사항 정도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건 이제 얘기가 좀 다른데 해저화산이 분출하여 바다에 탄소가 공급된다. 해저화산이면 화산이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해저에 있더라도 화산이면 직권이겠죠. 바다는 수권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련은 크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만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권과 수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수권 나왔네요. 바닷물에 뭐가 녹아있다? 이산화탄소가 녹는데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탄산이온이라고 하는 게 된대요. 이 탄산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그 탄산음료의 탄산입니다. 그래서 탄산이온으로 바뀐다.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이온이어서 탄산이온이라고 하고요. CO3, E-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이온도 하나 있어요. 네, 뭔가 또 있습니다. 탄산의 형태를 띠는 좀 비슷한 애가 또 있어요. 그거는 어려워지니까 역시 생략.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산이온의 형태로 있다라는 거. 자, 이거를 해양 생물이 먹는데요. 해양 생물이 화합물로 전환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네, 역시 그러면 참고 사항이겠네요. 자, 탄산이온은 다시 칼슘이온과 결합해서 해저에 퇴적된다. 해저에 퇴적이니까 해저니까 뭐야 이거는 땅이잖아요. 그럼 직권이겠네요. 네, 이런 것도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직권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분출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화산이 분출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화산은 직권, 이산화탄소는 기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기권과 생물권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탄소가 다시 화석연료로 저장되는데 화석연료는 화석이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직권이겠죠. 생물이 죽으면이니까 생물이니까 당연히 생물권. 그래서 모든 권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는데 이건 다 딸딸딸딸 외워라가 아니라 이 정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과정들에서 화석연료 탄소가 왔다 갔다 모든 권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마지막 얘기 하나 더 나와 있긴 하네요. 연소니까 화석연료니까 이건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화석이니까 직권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연료니까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거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밖에?
사람 밖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니까 생물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료니까요. 그래서 연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니까 뭡니까? 기권이 되겠죠. 그러면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 흐름으로 이제 연관을 지을 건데 쭉쭉 읽어 보시는데 다른 것보다는 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쭉 보시면 화산이니까 이건 벌써 직권이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대. 화산이 분출할 때는 수온이 상승할 때 수온이니까 해수니까 수권이요.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가 뭐야?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사실 이게 문장이 좀 잘못됐어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상승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이 순서겠죠. 순서가 다릅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순서가. 네, 그래서 이건 좀 문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할 때 태양 에너지를 네,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흡수 이렇게 되는 거고 광합성이니까 식물이니까 생물권 태양 에너지니까 네, 지구이긴 하지만 이건 외권으로 들어가죠. 직권 이런 건 아니고요. 지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외권도. 자, 그 다음에 유해로부터 화석연료니까 생물권에서 아까 얘기했네요. 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연소를 하게 되면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에너지 방출돼 있고 이산화탄소도 기권으로 튀어나가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 직권이냐 수권이냐 나오는 것마다 다 그냥 하나하나 구분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걸 싹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례가 나오든지 간에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물의 순환의 에너지는 뭐였죠? 태양 에너지였죠. 자, 탄소가 기권에서 어떤 형태였냐면 이산화탄소 형태였죠. 수권으로 들어가면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탄산음료가 바로 이거였죠. 뭐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뭐 CO3의 E-라고 하는 이런 형태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 아까 앞에서 봤었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지구의 자기장, 그 다음에 뭐 지각 변동. 이렇게 두 가지. 지각 변동을 다시 나누면 지진과 화산.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조력 에너지는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었죠. 자, 우리 주변에서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흡만 하더라도 사람 입에서 나가죠. 자, 탄소 균형이 깨지면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상이 있네요. 투모로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탄소 순환의 규정이 깨지는 거는 요 영화 지금 생각나는 건 요거네요. 그래서 재난 영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이상으로 네,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